근데 이거 할 때마다 저 현직에 있을 때 보면은요, 그냥 우리 이야기로, 아이고, 큰일 났네. 감면 아닌데 감면 해줘버렸네. 가 추징해야지. 예.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여러 선배님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감면 아닌데 감면 해줬네. 큰일 났네. 예. 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본법과 시행이 다르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무슨 말에 뭐든 하여튼 저기 왜 이래? 전남도 어딜까요? 특정 지역을 말하기는 좀 옹색하니까요. A군, A읍, A리에 있는 아버님의 농지예요. 예. 이것이요. 첫 번째, 2001년 4월 8일 날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됐어요. 예. 지금 팝니다. 감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감면 한도내에서 감면이 돼요? 안 돼요? 감면 OK예요. 그렇죠? 시의 동적은 아니지만 69조이랑 단서를 적용 안 못 받을 거예요. 왜? 2001년 4월 8일 날 주거지역에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해당 토지가 2002년 5월 1일 날 만약에 상업지역으로 들어갔다라고 가정하시다. 환제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요, 감면 여부요. A 취득, B점이 주상공의 편입일. 그 다음에 C점이 양도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2002년 5월 1일이 B점이라 합시다. 예. 그럼 이 사람은 감면은요, 선분 AB 구간만 감면 OK입니다. B시구간 안 됩니다. 왜? 편입일이 2002년 1월 1일 이후잖아요. 조건법 69조이랑 단서를 적용받을 거예요. 다음에 이 전라남도 A군, A읍, A리가 갑자기 시로 바뀌어버렸어요. 예, 김제군이 김제시로 바뀌었고 정읍군이 정읍시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전라남도 A시, A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언제 바뀌었냐? 세 번째, 2005년 4월 1일자로 읍면이 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이걸 팝니다. 아버지 돈을 팝니다. 자, 첫 번째, 2001년 4월 8일 날 주거지역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예. 지금 팔아요. 감면 돼요? 안 돼요? A부터 C까지 감면 놉니다. 왜 그럴까요? 주거지역에 들어있는데 시가 된 때로부터 3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3년 지나버렸잖아요. 감면 배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동으로 언제 바뀌었는지 찾아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요. 네 번째. 2001년 4월 8일 날 주거지역에 편입은 됐는데 이걸 2006년 10월 1일 날 아니 2020년이라 합시다. 2020년 10월 1일 날 상속을 받았다고 합시다. 지금 팝니다. 감면은요? 상속일 현재 이게 군 읍면에 있는 땅이에요. 하지만 해당 땅의 편입일이 2001년 4월 8일이에요. 그러면 본법의 단서를 적용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따라서 감면이 됩니다. 다섯 번째. 자, 요걸로 합시다. 2002년 5월 1일 날 상업지역에 편입이 됐어요. 2020년 10월 1일 날 상속을 받았어요. 이거 팝니다. 감면 돼요? 안 돼요? 상속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소득금액에서 감면 못 받아요. 그죠? 그렇죠? 왜? 편입일이 2002년 1월 1일 이후잖아요. 그 다음에 취득 시기는 2020년 6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시행령상으로는 감면이 돼요. 근데 본법상으로 감면이 안 돼요. 본법이 무슨 적용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본법이 적용 안 되면 시행령으로 가봐야겠죠. 시행령이 안 되면 본법으로 가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본법 적용받기 때문에 감면 못 받아요. 극단적인 예로 아버님 땅이 시의 동지가 아니어서 읍면에 있어요. 네, 주상공에 들어갔어요. 편입일이 2002년 1월 1일 이후에요. 내가 상속받았어요. 10년 동안 열심히 재춘장했어요. 팝니다. 감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놉니다. 그래서 시행령 66조 5항인가요? 감면은 어떻게 해줄래? 감면은
AC의 양도 소득금액, A 소득금액 곱하기 분수의 분모 C점의 기준시가 빼기 A점의 기준시가 분의 B점의 기준시가 마이너스 A점의 기준시가를 대면 뭐가 나오겠죠? 이게 뭐예요? 감면대상 소득금액이에요. 이것을 뒤집으면요. 이걸 C점의 기준시가 마이너스 B점의 기준시가를 대면 이걸 Y라 합시다. 그러면 이거 Y는 뭐예요? 감면 배제 대상이 돼버려요. 대신에 2002년 1월 1일 이후에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중도에 C로 바뀌어버렸어요. 아웃이에요. 이런 경우가 강하고 있고요. 이게 창원시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얘가 마산이 있어요. 마산이 있고, 얘가 진주가 있고, 얘가 진해가 있고, 요거 세 개를 합해서 뭐라고요? 뭐라고 그러죠? 창원시라고 그러죠. 맞죠? 마산, 진해, 진주가 아니다. 마산, 진해하고 어디죠? 창원이 맞아요? 네. 이렇게 마산, 그 다음에 진해, 그 다음에 창원. 진주에 있었어요, 진주에. 진주에 읍면에 내가 논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 제촌의 정의요. 제촌은 어디에 있어라?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군, 구라고 했어요. 이 구가 무슨 구예요? 무슨 구? 자치구예요. 자치구.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 장안구가 자치구일까요? 자치구 아닐까요? 부천시 원미구, 부천시, 잘 모르겠어요. 예. 부평구. 그러면 그게 자치시일까요? 자치구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구청장을 선거를 해서 뽑으면 이건 자치시예요. 그런데 시장이 임명은 역관제라고 한다면 그 자치시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게 뭐죠? 무슨 법이죠? 무슨 법이죠? 그 무슨 법인데, 얼른 생각 안 나네요. 그 법에 인구가 50만 명 이상일 때는 자치구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법에 구라고 표현되면은 이건 자치구를 표현합니다. 자치구를. 그러면 제가 가장 많이 써먹은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입니다. 파장동이에요. 여기가 의왕시예요. 의왕시예요. 이 사람 어디 사냐면 영통구에 살아요. 영통구에 살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돈이 여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약 80km예요. 이게 제촌일까요? 아닐까요? 원론적으로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 자치구. 농지 소재지와 거소지가 서로 연접된 시군구. 연접됐건 말았건 직선거리 30km 내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행정구역의 경계선이 30km 내에 있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거주지와 농지까지 30km 내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 제초로 인정해 줄게 라는 얘기예요. 세 가지 건 하나만 걸리면 돼요. 자, 이거 80km에 영통에서 의왕시까지요. 이게 감면되냐 안 되냐 논의를 하고요. 제초는 인정하냐 안 하냐는 얘기예요. 제초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제초 인정됩니다. 왜 돼요? 영통구나 장안구가 자치구예요? 자치구 아니에요. 그럼 뭘로 따져야 돼요? 시의 경계로 따져야 돼요. 그럼 의왕시와 수원시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붙어 있잖아요. 세법에 인접과 연접이 나오는데요. 대부분이 연접이에요. 딱 한 번 인접이 나와요. 어디서 나올까요? 소음, 분진, 악취 등에 인하여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와 인접된 토지라고 한다면 비상 토지를 보지 말라는 규정이 있죠. 거기 인접은 붙어 있건 떨어져 있건 관계없어요. 연접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수원시 경계와 의왕시 경계가 붙어 있잖아요. 연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촌입니다. 이런 경우 어디가 많냐면요. 요짝 강동, 송파, 그 다음에 뒤가 하남시죠. 그 다음에 이쪽 구로, 시흥, 그 다음에 금천,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강서, 영등포, 그 다음에 양천, 그 다음에 부천 고강동, 도당동, 오정동. 네, 그런데 굉장히 많고 이쪽으로 가면은 종로, 서대문, 구파발, 은평, 그 다음에 뒤에 파주죠. 지금 은평구가 옛날에 구파발에 있었어요. 파주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서대문이 옛날에는 종로에 있었어요. 종로에서 쪼개져서 서대문이 됐고 서대문이 쪼개져서 은평과 서대문이 된 거예요. 은평이 일부 지역을 파주 쪽으로 끌어다가 은평을 만든 거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네, 극단적인 예로 합시다. 그 사람이요, 목포에 살아요, 목포에 살아요. 여기가 추자도예요. 이거 연접일까요, 연접 아닐까요? 추자도는 제주도예요.
그러면 목포와 극단적으로 봅시다. 목포와 추자도는 행정구역이 연접돼 있어요? 연접 안 돼 있어요? 연접돼 있어요. 울릉도하고 포항이 연접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연접돼 있어요. 예, 바다로 연접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중간에 다른 것이 안 끼어, 다른 도가 안 끼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때는 연접된 거예요. 동해와 울릉도는요, 연접된 거예요. 동해와 독도도요, 연접된 거예요. 농사를 짓고 가냐? 아니, 그게 논해를 치고 연접성에 따진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촌이라고 하면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농지 소재지와 연접된 시군구, 직선거리 30km 돼 있다고 한다면 좋다. 근데 이러다 보면 더 애매할 때가 있어요. 여기가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논이 와 있고, 이렇게 있어요. 논이 근데 내 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 그러면 내 집이 여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재면은 30km가 돼요. 근데, 30km 넘어버려요. 근데 아파트의 울타리에서 이렇게 재면은 30km가 안 돼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예. 간혹 있어요. 그 100m, 200m는 문제가 돼요. 또 아울러서 30km를 어떻게 잴 거냐가 또 문제가 돼요. 간단해요. 그것은 네이버나 다음에 구글에 가가지고요. 그 메뉴바 있잖아요. 끌어다가 쫙 끊으세요. 예. 예, 원론적으로는 토지 경계선에서 내가 사는 거주지의 경계선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재십시오. 여기서 해서 여기가 재십시오. 가장 짧은 거리, 직선거리로요. 옛날에 이거 8km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자꾸 바뀌었죠. 8km도 교통로로 8km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직선거리 30km인데 왜 직선거리가 바뀌었을까요? 직선거리. 이게 모태가 누구예요? 모태가 다 농지법이에요. 예, 농지법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한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지만 직선거리 30km 내에 있으면 자격농을 인정해 줄게. 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뀌니 같이 한꺼번에 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직선거리 30km다. 뭐 직선거리가 무슨 이야기냐? 최단거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담장에서 재면 30km 안 되는데 담장에 자기 집에서 재면 30km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담장에서 재면 되십니다. 그래서 제촌이 됐죠. 그러면 자경이 애매가 모호해요. 농작업에 소요되는 전체 노동력의 50% 이상을 자기가 직접 하는 것. 예전에는 자경 안 그랬어요. 농업 경영이라고 했어요. 농업 경영을 했으니까 자기 책임하에 영농에 종사한 것을 영농에 종사한 농업 경영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로 내가 돈을 대서 소작을 하고 그 다음에 물 펌프하고 비료대 주고 종자태를 준 거라고 한다면 농업 경영이 맞아요. 소작인 경우도 그런 경우는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안 됩니다, 이제는. 예. 그 전체 투입된 노동력의 2분의 1을 자기 돈으로 투입해라. 그게 과연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농담으로 손톱이 절반 물에 잠기고 흙먼지가 붙었으면 자경이고 절반 미만이면 안 된다? 그것은 사실 판단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영화 원앙소리 혹시 보신 적이 있죠? 그 밑에 있는 풍경, 그 소리 나는 걸 원앙이라고 그러죠. 원앙에 농사 지신 분들은요, 손이 아니에요. 손이 그냥 두꺼비 손이에요. 손톱은 다 뭉그러지고, 그렇게 힘들어요, 농사 짓기가. 그 다음에 손바닥에 악수를 해보면 알아요. 여기가 옹이가 맥이에요, 옹이가. 그리고 말이 내가 퇴직하면 시골에 가서 농사 짓지. 아니에요, 해보세요. 10평 이내도 못해요. 허리 아프고요. 먼지 씹어야죠. 그 다음에 모기 뜯겨야 되죠. 농약 뿌려야 되죠. 못해요. 10평 넘으면 못해요. 10평도 못해요. 그것도 힘들어요. 씨 뿌려야죠. 물 줘야죠.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농작물은 농민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매일 찾아다녀야 돼요. 하루만 늦게 가봐요. 싸가리가 없어져요. 왜? 노루나 고라니가 싹 뜯어 먹어버려요. 그러면 손전도 들고 기다릴 겁니까?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 자기농을 투입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자꾸 말썽이 난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소득원이 발생되면은 자기는 했건 말았건 이제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해버렸죠. 그러다가 자꾸 말썽이 나서 3,700이 도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3,700만 원은 조심할 사항이 있어요. 일반적인 근로소득은 수익 금액입니다. 수익 금액.
그러니까 비과세도급을 뺀 연봉 개념이에요. 연봉이 3,700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라고 한다면 소득금액 3,700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개정했죠. 업종별로 복식기장 의무자라고 한다면 그냥 농사 안 짓는 걸 인정해버릴게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득금액 3,700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을 포함해서 근로소득 수익금액을 포함해서 근로소득 3,700 이상이거나 복식기장 의무자라고 한다면 해당 과세 기간은 작용 안 한 걸로 인정해버린다. 근데 이게 상속받아도 매한 가지다. 망자께서 농사를 짓다가 8년, 10년 짓다가 아들한테 상속을 해줬다. 아들은 3,700이 안 넘는데 아버님이 3,700이 5년이 넘었다. 상속받아서 1년 내에 판다. 감면 안 됩니다. 왜? 아버님이 8년 농사 지으니 5년 3,700 넘은 게 빼버리면 3년밖에 안 남잖아요. 그죠? 아들이 3,700 안 되지만 1년밖에 안 했잖아요. 통산해봐야 3년밖에 안 되잖아요. 4년밖에 안 되잖아요. 감면 안 됩니다. 다음에 8년 제천장로인지 감면 규정할 때 제천장이 어떨 것이냐. 통산해준다. 단 누구만 해준다? 직전 피상속인의 것만 해준다. 세법은 없어요. 유권해석이나 심판내로 직전 피상속인만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전 피상속인이 아버지가 농사 짓다가 어머님이 단독 상속 받았다가 아들이 다시 재상속 받았다. 그러면 어머니 지은 거, 아버님이 지은 거 모두 통산해서 계산해 줍니다. 그때만큼은 직계 존속이 연달아 상속에 개시됨으로써 상속이 재상속이 된다고 한다면 모두 통산해 줘라. 원래 그 규정 없었어요. 없었는데 심판은 자꾸 말썽이 난 거예요. 왜 말썽이 났냐면 죄송합니다. 마누라 기상을 해요. 부인 소유의 농지예요. 근데 실제 농사는 남편이 지었어요. 그러면 감면이 돼요? 원론적으로 이해합시다. 감면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규정에 있어요. 근데 국세청과 기재부의 일관된 해석은 농지 소유자가 농사 지은 것만 인정을 해요. 그래서 부인 소유의 농지를 남편이 지으면 농사를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인은 떼약 뱉어서 김 메고 씨 뿌리고 농약 주고 그 고생을 하는데 남편은 뒷짐 주고 담 피면서 왼쪽에 좀 빠졌네. 오른쪽 차 뽑아봐. 이게 맞냐? 이게 맞냐? 부인이 집에서 가정생활 하면서 남편이 농사 지는 게 맞냐? 그러면 여러분, 100명이면요, 102명이 후자가 맞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감면 안 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법원과 법원과 심판내는 동일 세대가 농사 지은 경우는 자격을 인정해줘라. 근데 국세청 끝까지 안 바꿔요. 끝까지. 지금도 안 바꿨어요. 예, 그럼 왜 안 바꾼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분들은 어르신들이 농사를 안 짓나 봐요. 예, 그래서 그 자격농지 감면인데, 그런데 상속을 받아서 8년은 넘었어요. 근데 상속인 농사를 하나도 안 지었어요. 그러면 최소 몇 년 내에 팔아야 돼요? 몇 년 내에? 3년 내에 팔아야 돼요. 자, 그런데 아버님이 딱 7년 농사 짓다가 돌아가셨어요. 예, 다른 거 생각하지 맙시다. 주거사업 공업적은. 근데 아들이 농사를 안 지어. 그런데 이걸 팔긴 팔아야 돼. 감변은 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내기를 한 번 하라는 얘기예요. 모내기를 한 번. 근데 그것이 상속 개시 후 곧바로 1년을 말하냐, 상속 개시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 팔기 직전에 1년도 관계없냐, 그 말이에요. 전자가 맞을까 후자가 맞을까요? 세법 어디에도 상속 개시 후 즉시란 말은 없어요. 상속 개시 아무 때나 1년만 지으면 돼요. 1년만. 그러면 아버님의 7년, 내 1년, 그래서 8년으로 감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3년이 넘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망자의 농지를 상속받아서 나중에 팔 때 3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감면 못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버리면 돼요. 몇 년만 지으면 돼요? 1년만 지으면 돼요. 근데 간혹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논을 살 때 벼베기가 끝나거나 샀어요. 벼베기 끝나고 나서 2년 또 3월이나 4월 달에 모내기를 할 거예요. 내가 진짜 했어요. 자, 내가 팝니다. 내가 팔 때는 모내기 하기 전에 팔았어요. 그러면 살 때 6개월하고 팔 때 앞에 6개월 더 하면 1년이 날아가 버려요.
1년 농사 안 지었잖느냐. 틀린 말 아닙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당신이 살 때 수확이 끝나고 나서 샀잖느냐. 그러면 2년 또 3, 4월까지 농사 안 지었잖느냐. 그 다음에 당신 팔 때도 마찬가지 아니냐. 수확 끝나고 나서 다음 년 또 모내기 하기 전까지 그 사이에 팔았잖느냐. 그럼 팔 때 6개월, 앞에 6개월 2개 빼면, 1년을 빼면 우연찮게 8년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집행규에 통칙이 있어요. 계절적인 휴농 상태라고 한다면 자기가 넣어주라고 돼 있어요. 간혹 엉뚱한 사람이 있습니다. 간혹 그런 과세관청 직원이 간혹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긴 해봐야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극단적인 경우가 생겨요. 딱 판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참 예가심입니다. 예. 1세대 비과세 규정을 때 1년을 경과해 취득할 거, 그 다음에 2년 이내 양도할 거, 3년 이내 다 그 날짜에 들어간 거 있어요. 나 심판원에서 증거 봤어요. 초일 불산이 보다 보니까 1년이 안 되더구만요. 기각당하더라고요.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든 등기를 좀 늦게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요. 이건 실제 사례예요. 기본법상에 경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다면 동일한 소득으로 본다. 그게 있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농지를 팔았어요. 근데 올해 팔면은 1억 감면, 내년에 팔면 1억 감면이 돼요. 근데 올해 한꺼번에 팔아버리면 1억밖에 감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연찮게 갑돌이가 A가 B한테 팔 때 2필지 농지를 팔았어요. 그죠? 근데 의도적으로 하나는 올해 팔고 한 필지는 내년에 팔아요. 근데 산 사람이 똑같아요. 돈도 한꺼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계획적인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연관관계로 다 올해 양동물로 끌고 가버립니다.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컨설팅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당히 해야 돼요. 이게 단말에서 A 필지 양도가는 올해 돈을 받고 B 필지 양도가는 내년에 받기로 한다라고 계약서를 분명히 구분해서 써줘야 돼요. 그리고 굳이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동일한 B한테 팔면 안 돼요. 예, B나 한 사람 B, 한 사람은 C로 팔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징된 것도 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연관관계 때문에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왜 모르냐면 양도 신고서가 들어가면 A 필지에 놓는 갑돌이가 처리를 해요. B 필지에 놓는 C가 해요. 그럼 A와 C가 서로 뭐 일부러 정보 교환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국세청 컴퓨터는 알아요. 매수자가 동일하다. 이게 연도로 바뀌어졌다. 검토해봐라. 그럼 100% 조사당해요. 그런 것은 컨설팅 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완전히 분리시켜야 돼요. 그죠? 네, 그런 경우 만나면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8년 자격농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2169쪽이에요. 맨 하단 부분에 박스에 써진 것을 제가 얼핏 말했어요. 원론적으로 거주자인 경우만 8년 자격농지 감면이 됩니다. 하지만 양도는 이제 비거주자일지라도 박스 속에 있죠. 감면 배제를 하는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신분이 전환된다면 비거주자 전환된 더 몇 년 내에 팔아라? 2년 이내에 판다고 한다면 거주자를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감면을 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자, 넘길게요. 근데 간혹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아버님이 팔면 1억 감면인데 너희가 4명이 상속을 받으면 4억 감면 됩니다. 감면은 사람 기준이에요. 사람 기준이기 때문에 예, 그럴 때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잘 돌아가셔야 돼요. 자, 2170쪽에 양도에 관련된 농지의 정의입니다. 농지는 아까 했지만 전답, 과수원,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소호, 농도, 수로 모두 포함된 걸 한다. 근데 절대 주의할 사항은 농막은 농막에 정착된 땅만 농지로 봐줍니다. 예. 예. 울타리까지 안 갑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2171쪽에 농지의 판정 기준이래. 원칙은 양돌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근데 제촌 작용에 따른 8년 기간 계산은 통산합니다. 그러면 제촌 작용 기간을 통산함과 동시에 해당 기간 동안에 당연히 그 땅은 뭐가 됐어야 돼요? 농지가 돼 있었어야 돼요. 근데 주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초지입니다. 초지. 이게 초지가 진짜 소나
염소나 말을 내기 위한 풀을 키우는 초지도 되지만 초지는 원론적으로 농지가 아닙니다. 그 초지예요. 따로 있어요. 지목이. 예, 다만 그 초지를 감명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목장용지로 가야 돼요. 네, 초지가 나온 김에 또 나오죠. 초지가 어디 하면 나와요? 비삼용 토지에 목장용지가 나오죠. 목장용지의 유형이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죠. 초지, 사료포, 그 다음에 축사, 부대시설 네 가지가 있어요. 기준 면적이 네 가지 각기 다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목장용지의 비삼용과 축산용지에 감밀기준 적용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기준 면적 꼭 찾아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최근에 나온 예전에 나온 유권에서에 따르면 목장용지는 주차장처럼 본인이 축산업에 종사를 해야 돼요. 종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부인 소유의 목장용지인데 남편이 소를 키운다 가정합시다. 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됐어요. 된답니다. 유사한 상태에 뭐예요? 농지 임야 목장용지를 거기다가 검유를 지키기 위해서 농지 전용허가, 산지 전용허를 받아서 건물을 신축한다고 한다면, 그죠? 비삼용 보지 아니한다. 근데 거기에 꼭 농지, 그 토지 소유자가 건축을 해야 됩니까? 타인이 해도 관계없습니까? 그게 논란이 됐었어요. 나중에 해석 받겠습니다. 세법 어디에도 그런 말 없다. 누가 해도 관계없다. 누가 해도 관계없다. 왜냐하면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 유형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을 때만 별도나 분리를 과세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비사업용이건 종합부동산세건 원래 친정집이어야 돼요. 토집은 재산세 규정이에요. 거기서 넘어왔기 때문에 주택의 건물의 부수토지면은 별도냐 별도냐 종합이냐일 뿐이지 주택과 부수토지는 따로 과세합니다. 지방세 과세 유형이 다른 체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의 소유자와 토지소에 가끔 말건 지상에 건축물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뭐예요? 5, 3, 4, 7, 3, 4, 5를 적용한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 합산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바꾼 겁니다. 예, 그 건축주가 지금 혹시 5, 3, 4, 7, 3, 4, 5가 뭔지 아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는데요.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그것은 뭐 꼭 알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상담할 때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어요. 먼저요. 주거지역 크게 적으면 돼요.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전용 주거지역이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요. 상업지역은 4개로 쪼갠다겠죠? 공업지역 3개로 쪼갠다겠죠? 자연 녹지지역이요. 녹지지역 3개로 쪼개지죠. 그 다음에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쪼개지죠. 주택 정착 면적의 5배를, 3배를, 4배를, 7배를, 5, 3, 4, 7, 3, 4, 5. 요것은 7배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지방세법의 별도 합산 대상인 토지의 건물 정착 면적의 전용 주거지역은 5배를 초과한 거라고 한다면 종합 합산하겠다. 그러면 5배 이하는 뭐다? 별도 다음에 상업지역은 3배, 공업지역은 4배, 녹지지역은 7배,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7배, 준주거지역 3배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간혹 보시면 미계획지역이 나올 거예요. 그건 5배예요. 미계획지역을 여러분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환지사업할 때요. 어느 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합니다. 그러면 용도지역을 바꿔요. 옛날에 그가 녹지지역이에요. 또는 거기가 관리지역이에요. 또는 농림지역이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아파트 지을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는 반드시 어디다 지어야 돼요? 주거지역을 원칙적으로 주거지역에 지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걸 바꿔요. 바꾸는데 정확히 어디다가 뭘 할지를 몰라요. 어디다 여기다가 운동장을 질 것인지, 여기가 유치원을 넣을 것인지, 교회를 넣을 것인지, 아파트는 몰라요. 그 같은 도시지역은 맞대요. 도시지역은 맞는데 정확히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이 아닌지를 몰라요. 네, 그걸 총칭을 뭐라고 그래요? 미계획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면 8년 제천 자격농지, 대통농지 감면 규정할 때 딱 토지 이용 실태 확인서를 딱 보니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니까 미계획지역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원칙적으로 뭘로 봐라? 녹지지역으로 봐라. 네, 녹지지역입니다. 네, 그런 경우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 별도 합산을 머릿속에다 딱 넣어놓고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순식간에 내 머릿속에서는 땅 면적이 얼마죠?
지상에 건축물이 치킨집이 있네요. 그러면 건축 면적이 얼마죠? 건축물 대부분 아니까요. 그러면 건축 면적 곱하기, 공업지역이나 534, 4를 곱해봐요. 4를 곱했더니 600이에요. 땅이 700이에요. 그러면 600은 비상용이 아니에요. 100은 종합상가세 받았겠죠? 그것은 비상용 확률이 높아요. 종합상가세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비상용이다? 그럼 판단하면 안 돼요. 종합상가세 받은 기간이 어떻게 돼요? 5, 2, 3, 1, 40%에 걸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러니까 우리 양도소득세제가 힘든 부분이 뭐냐면요. 수없이 많은 법률이 끌려와요. 이렇게 여러 선배님들이 세법전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짜증나고 힘들고 보기가 싫어요. 껄삐든 무슨 법 몇 조에 따른 껄삐든 그 말이 나와요. 근데요,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그 고비를 넘어설 때는 뭐냐면 일단 찾아보세요. 나중에는요, 안 찾아도 알아요. 네,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따른 내가 뭔지 몰라요. 119 가보세요. 한 번만 가보세요. 두 번 안 가도 돼요. 그죠? 네, 그러시면 쉽습니다. 5347, 345 기억하시면 아주 유용해집니다. 농지 파전 기준은 원칙적으로 한다. 양도를 현재 기준다. 하나, 보유기관 중에 농지였다가, 상가였다가, 잡종지였다가, 대지였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상 지목은 의미가 없습니다. 뭐예요? 실제 현황의 중요할 뿐이에요. 근데 간혹 중개사나 법무사들이 간혹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부상 지목이 과소이잖아, 전답이잖아. 이게 8년 차이면 감면이야. 파세요. 감면 됩니다. 웬걸? 감면 안 돼요. 왜? 잡종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가서 물어보죠.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공부상으로 보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특히 전화 받을 때요. 상대편이 내 전화를 녹취할지도 몰라요. 나중에 나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올지도 몰라요. 나는 모른다. 전문가인 당신이 감면이라고 했지 않느냐. 책임자라고 못 들을 겁니까? 네, 그럴 때는요. 물어보세요. 집원을. 근데 잘 안 알려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말을 해야 돼요. 선생님 말씀은 집원을 명확히 말씀 안 해주면은 제가 답변이 못 합니다.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진짜 농지가 맞고 그 사람 농지가 뭔지도 몰라요. 네. 공부상하면 생각해요. 진짜 거기서 농작물을 생산하고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감면됩니다라고 해야 돼요. 근데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꼭 집원을 물어봐야 돼요. 한국에 뛰어봐야 돼요. 로드뷰를 봐야 돼요. 맞습니다. 예, 감면될 걸로 보여집니다만은 우리가 세무서도 근무할 때도 그러잖아요. 특히 민원실 근무할 때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물은 질문에 대해서 이렇습니다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요, 만년필 녹음해요. 나는 모른다. 전문가인 세무서 직원이 비과세라고 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입장 난처해요. 심지어 그런 적이 심판에도 있잖아요. 국세 공무원이 잘못 답변하는 바람에 그 답변으로 만약에 신고를 해서 과서 신고가 됐다. 신고 불성실 과세 적용하지 말하는 해석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걸 입증을 해야겠죠. 근데 법원에서는 얄짤 없어요. 그러나 그런 걸 당한 세무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예. 계속 와서 말하고 진상이라고 그러죠. 계속 와서 항의를 못 줄 거예요. 그럼 일도 못 해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직원들한테 얼굴을 못 들어요. 그것도 몰랐냐, 이런 식이 나오니까. 지는 더 모르면서. 원래 그래요. 세상 이치가 그렇겠어.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2172쪽에 농지 확인 방법을 써놨어요. 이것은 제가 실무를 하면서 느꼈던 것을 미주알, 고주알 글로 써놓은 겁니다. 그냥 누누이 말씀드리죠. 꼭 항공사진 꼭 보시라. 꼭 보시라. 그 다음에 2173쪽에 농지 양도 기한일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에요. 종중 또는 마을의 단체. 자, 마을의 단체가 갖고 있는 임야가 많이 있어요. 그걸 동유림이라고 하죠. 동유림 땅은 근데 또 특징이 있어요. 동유림이 마을 회관이 또 마을 공동재산의 농지가 등기가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동네 어르신들 이름명으로 등기하는 게 많아요. 이게 뭐예요? 명의신탁이에요. 그럴 때 명의신탁이 그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그냥 상속등기를 해버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청년회 같은 데서 안 된다. 이건 공동 마을 임야다. 동유림이다. 공동 마을 논이다. 안 된다. 소송 걸어서 명의신탁 해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그 사람들 명의로 그냥 팔아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쩔 거냐, 비사업용이냐, 제촌자격이냐,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게 명의신탁을 하면 좋은데, 명의신탁이 이게 애매모호하게 그냥 팔아서 돈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명의신탁 입증한 다음에 실명법 위반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동일음으로써 그것은 비사업용 갈 염려가 없다. 어느 게 유리할지는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아까도 제가 오늘 강의할 때 첫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종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아예 전답 과소는 자경 감면은 할 수 있습니다. 다나 그 농작물의 수확물이 다 어디로 귀속이 돼야 돼요? 종중으로 귀속이 돼야 돼요. 신고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입증을 해야 돼요. 수확물 자금이 내 통장에 들어왔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종중원이 농사지었던 입증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고유 목적사에 이제 통상 그래요. 봉제사 등 제사 재원에 쓸 요랑으로 종중의 농사를 지었다. 돈이 전부 우리한테 들어왔다. 라고 하지만 그 말만 그래요. 사실은 안 그래요. 그거 전답 과손을 혹여라도 종중으로 과세 제외시키면 안 됩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임야라고 한다면 없어도 관계는 없지만 있으면 금상첨화다. 즉 그 어르신들의 묘지가 있는지를 꼭 확보를 하세요. 그리고 묘지가 있다고 곧바로 가면 안 돼요. 나무 집안 종중 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뭘 해야 돼요? 종중 묘비석을 찍어야 돼요. 묘비석을. 그래서 거기 나오죠. 뭐 충렬 무슨 공파 무슨 종 이렇게 쓰는 거 있어요. 그게 뭐 우리 세대까지는 한자를 읽어요. 근데 우리 애들 이후로는 한자를 못 읽어요. 예. 특히 숫자를 못 읽죠. 예. 그리고 더불어 뭐 다른 한자도 못 읽고요. 일단 할 수 없어요. 찾아볼 수밖에 없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다 한자로 써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 임야 같은 경우는 과세 제외시킬 수 있다. 그러나 확보할 사항이 있어요. 종중 규약 확보해야 돼요. 그 다음에 봉제사에 관련된 회의록 찾아야 돼요. 매각할 때 매각 회의록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종중 등록 업무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규약 말한 정관 말했죠. 예, 찾고 그 다음에 그 돈이 종중으로 귀속된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종중의 어르신들의 묘소가 있다고 입증을 해야 돼요. 최소한 그거 있었는데 조심할 사항이 있어요. 이게 눈먼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왈칵 먹어버린 경우도 있고요. 몇 사람만 작당해가지고 돈을 나눠 먹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종중 통장을 내놓으라 그래야 돼요.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꼭 내놔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종중 대표가 일방적으로 파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막무가내로 파는 경우도 있어요. 돈을 나눠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 증여세 부과됩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종중은요,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내가 수수료 얼마 받는다. 그럼 얼마 받는다는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돼요. 나중에 말썽납니다. 그 다음에 그 받은 돈은 100% 현금 영수증 전자기관 반드시 발행하세요. 안 하면 말썽납니다. 왜냐하면 어느 집안이건 어느 종중이간에 그 집안에 유명한 사람 많아요. 변호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변리사도 있고 법무사도 있고 뭐 행정사도 있고 많아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잘못했어 봐요. 제일 뭐냐면 저거 내가 했다고 한다면 수수료 그거 아니에요. 수수료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와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못해요. 근데 현금을 끊어버리거나 전장이 끊어잖아요. 그럼 문제가 안 돼요. 안 끊으다니까 문제가 됩니다. 예, 그 절대 소탐대 이러지 마시길 바래요. 진짜로 이거 편집해줘요. 예, 이게 나중에 편집해주세요. 종중 이야기 나오면요. 그러니까 여러 선배님들이 종중만큼은 조심하시고. 그래서 2173조 하단 부분에 일거주자라고 보는 종중이나 마을의 단체 등에서 감면 여부 가능하냐는 얘기죠. 2175쪽에 농지소지와 거주지 제촌 문제죠. 세법에 제촌이라는 말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농지소지에 동일한 시군구, 연접된 시군구, 직선거리 30km 내에 있다고 한다면 제촌을 인정할게. 주민등록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요. 지금 농지원부를 어디서 만들어요? 농지원부를? 지금 농지원부를 안 그래요. 농지대장이라든가 뭐 밖에서 지금요. 옛날에는요,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농지원부를 관리를 했었어요. 지금은요, 농지 소재지에서 농지대장을 관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할 때 주로 첫 번째, 자, 농지원부에 등재가 돼 있지 않느냐, 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농지원부 유심히 보세요. 유심히 보세요. 왜 유심히 보라고 하냐면, 아주 10필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필지를 팔고 있어요.
근데 작용 형태에 소작이라고 써져 있어요. 소작. 임대 중에 이렇게 써진 게 있어요. 그것을 자기가 작용했다고 갖고 들어와요. 그거 아무 생각, 있네요? 라고 신고에 접수해버리잖아요. 100% 추징이에요. 왜? 본인 스스로가 소작한다는데 뭐 할 말이 있어요. 안 했다, 농사 안 졌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는, 이게 왜 임대라고 써져 있어요? 농사 안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 봐? 그러면서, 나중에 편집하세요. 동사무소가 농지부 새로 띄우더라고요. 왜? 작용으로 띄우더라니까요.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농지업은 믿을 수가 없다. 예. 지금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 동사무소 관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그게 플러스 알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농지 직불보조금 나온 거 있죠. 그거 많이 써먹습니다. 직불보조금을 이 사람이 농사 지었다고 하는데 직불보조금을 갑돌이가 받더라. 왜? 농사 안 한다. 예. 그래갖고 농지 관련된 직불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실제는 또 안 그러고 있어요. 실제 내가 농사를 지어요. 근데 다른 땅을 다른 사람한테 대리경작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못 살아. 그러니까 농지 직불보조금 나와도 몇 번 안 돼요. 그러니까 A형이 받아. A형이 농사 지은 걸로 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것은 상황사가 틀리기 때문에 조금 조심은 해야 돼요. 농지 관련된 직불보조금 안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가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사진을 많이 확보해야 돼요. 사진을. 의뢰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사진 찍으시라고. 이거 편집합시다. 지금부터 편집하세요. 저는 이런 경우 현직에서 2180쪽이요. 2181쪽으로 보죠, 뭐. 예, 박스에 들은 내용이요. 근로소득은 반드시 뭘로 한다? 연봉 개념은 수익 개념이다. 수익금액 개념. 물론, 농가 부업적인 소득은 계산 안 합니다. 농가 부업 소득이 않지만, 일반적인 2배 부사 근기의 소득 금액이 근로소득 빼고, 근기 금액이 3,700 이상인 애는 설령 그 사람이 제천했다 하더라도, 작용했다 하더라도, 작용 인정 안 합니다. 플러스 알파, 복식기장 의무자는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최근에 세법을 개정했거든요. 이거 소위법 아니냐. 이 말이 많이 나왔었어요. 예. 근데 소위법이 아니다 이거죠. 예. 옛날부터 해왔잖느냐. 근로소득자라고 한다면, 심지어 지근거리에 있는 농작물이라고 한다면, 지근거리에 있는 논농사라고 한다면, 설령 그 사람이 무슨 얘기냐면요. 학교 선생님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선생님 만나지금 모르면 선생님이 굉장히 힘듭니다. 예, 막 미주알 고주알 따지시고, 물론 그게 옳은 얘기지만, 선생님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농사를 지었다 이거예요. 농사를 지었대요. 그러니까 농작물 중에 논농사는요, 그렇게 매일같이 안 가도 돼요. 예, 뭐, 몇 달에 한 번씩, 한 달, 보름에 한 번씩 비 온 뒤에 농약 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김은 그냥 제초제 뿌리면 되고, 예, 물만 잘 관리하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죠. 지근거리에 있는 논농사라고 한다면 설령 그 사람이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인정해줘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학교 선생님이신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초과근무수당을 단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초과근무수당을 달았다는 얘기는 불법적으로 수당을 받기 위해서 달았을 겁니다. 예, 학교 선생님이 초과근무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죠? 편법적으로 수당 받으려 썼겠죠. 농사지로 갔겠죠. 하지만 우리는 안 됩니다. 왜? 초과 근무수당 받았다는 거기서 근무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 언제 농사 지었냐? 농사 안 지었다. 예, 그 폐소 판례 많습니다. 예, 그런 경우 왕왕이 있습니다. 자꾸 말썽이 나다 보니까 아예 이제 3,700으로 막 건데 왜 3,700일까요? 그런 경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떤 사람 질문 없디다. 옛날에 1세대 1세 비과 3년 보유였잖아요. 왜 3년이냐? 왜 4년은 안 되냐? 그럼 나도 몰라요. 그 질문 사람 있어요. 엉뚱한 질문 사람. 나도 몰라. 이 뽑은 사람이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3,700원 통계청에서 농가 소득을 이게 뭐라고 해요? 평균치를 구했나 봐요.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고시된 그 통계 무례가 3,700이 중농 정도의 수준의 연간 소득이랍니다. 그래서 3,700, 그래서 나왔답니다. 그래서 3,700 이상인 해라고 한다면 무조건 작용기간 인정 안 한다. 피상속의 경우도 포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할게요.
자, 2186쪽이요. 이제 상속받은 농지라면 어쩔래? 예, 상속받은 농지라고 한다면 직전 피상속인의 아버지, 어머니의 제촌장애를 통산해 주되 아버지, 어머니가 복식기장 의무자든지 3,700이 넘은 해가 있다면 그거 빼고 더한다. 대신에 아버님 이미 8년 이상 농사를 지어버렸다고 한다면 3년 내에 팔아라. 그런데 3년 넘기면 어쩔래? 아버님이 8년을 못 챙겼으면 어쩔래? 아무 때나 팔기 직전 1년 이상은 농사를 지어라. 근데 거기에 여러분 세법 보시면 앞에 계속하여라는 용어가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계속하여는 띠이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이어져야 돼요. 예. 예,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없을 겁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77조로 갈까요? 마지막 저기 2342쪽이요. 30분만 좀 더 합시다. 가실래요? 말씀이 없으시니까 말씀이 없으면 하는 걸로 올 거예요. 제가 이걸 선별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업무상에 가장 많이 만나는 거예요. and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한 거예요. 공익사업용에 절대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사업인정 고시전 2년 이전에 취득해야 돼요. 비사함토도 있지만 여기도 있어요. 모든 별가지의 법률에 의해서 수용 협의매수를 합니다. 자, 수용과 협의매수의 차이점 먼저 설명할게요. 자, 어느 지자체에서 운동장을 지을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 뭐 군청 직원이 가죠. 할아버님, 아버님, 삼촌 이거 운동장 지을 건데요. 지금 파세요. 그러면 등기 원인이 뭐가 돼요? 매매가 돼버려요. 안 판대. 자꾸 돌아서면서 내가 죽으면 조상한테 무슨 면목으로 볼 거냐.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좀 더 줘. 이 말이거든요. 그럼 다시 군청 직원이 갔다 와서 이거 사업인정 고시가 됐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강제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다시 토지 소유자는 고민을 시작하는 거죠. 이걸 그냥 팔어? 아니면 끝까지 한번 가봐? 그냥 팔어? 그러면 사업인정 고시 전에 인정 고시 후에 팔면 등기 원인이 뭐가 돼요? 협의 매수가 돼요. 예. 그런데 그래도 안 판대요. 그래요? 그러면 뭐 할 수 없네요. 영감님 그 5억 공탁했거든요. 소유권 넘겨가 버려요. 그럼 등기 원인이 뭐예요? 수용이에요. 그래 세법에 보시면 항상 수용 또는 협의 매수 이렇게 써져 있어요. 왜 협의 매수냐? 협의 매수만 해주면 안 되죠. 수용만 감면해줘도 안 되죠. 예, 협의 매수는 일단은 응낙을 한 거예요. 예, 상호 의견이 일치된 거죠. 수용은 일방통행이에요. 근데 거기에 양도 시기가 또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협의 매수라고 한다면 여러 선배님들이 토지 등 수용 확인을 꼭 보셔요. 꼭 보세요. 왜? 첫째, 사업인정 고실이 언젠가, 관련된 근거 법령이 뭔가, 그 다음에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가 언젠가. 왜? A 곱하기 B분의 C일 때 B값은 사업인정 고시 직전에 했던 그 금액을 분모값에 넣게 돼 있어요.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왜냐면 보상금 지금 1억 준대요. 보상 한대 하겠대요. 근데 돈은 앞으로 3년 후에 준대요. 그럼 양도시기는 3년 후에요. 그죠? 그러면 보상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환산가를 쓰게 되면 지금은 기준시가가 10,000원이에요. 근데 이놈의 땅이 상업지로 바뀌어버렸어. 지금 100만 원이에요. 그럼 100만 원을 분자에 넣어버리면 무슨 일이 환산가가 어떻게 돼요? 무지하게 내려가 버려요. 죄송합니다. 무지하게 아니라 무지하게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세법을 개정한 겁니다. 왜? 농민들이 했거든요. 내가 언제 주거지역에 편입시켜달라고 했냐. 안 그래서 하긴 했죠. 으쌰으쌰 보상금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막상 세금 내려니까 이거 아깝잖아요. 이게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법을 개정한 겁니다. 양도 시기 당시 양도당의 기준시가를 분모에 넣지 말고 보상금 산정에 기초되는 기준시가를 분모에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환산치대가가 어때요? 아까보다는 높아지겠죠. 세부대 완화되겠죠. 예. 그다음에 그 아울러서 두산공에 편입돼서 시의 동직이 아닐지라도 2002년 1월 1일 이후라고 한다면 편입일 다음 날부터 양도는 소득금에 감면 안 됩니다. 시의 동적이다. 3년 지나버렸다. 감면 완전 배제입니다. 시의 동적 이건 말건 농지 외의 환지 A정은 3년이 지났으면 완전 감면 배제입니다. 하지만 환지 청산금 지급받은 것은 예외 적용해 줍니다. 감면해 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그런 것을 여러 선배님들이 이러실 때요. 항공사에서 보시게 되면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요. 떼보세요. 거기에 토지정보, 건축물 정보,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관련 정보,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지적도까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대충 보면은 대충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겠다는 것을 빨리 간파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공익사업은 토지 등은 아까 누님 말씀은 토지 등이라고 해서 토지 또는 건물에 국한됩니다. 예, 토지 또는 건물. 그래서 협의 매수냐 수용이냐 반드시 사업인정 고시전 2년 이전에 취득해야 된다. 다만 해당 토지가 만약에 상속받았거나 소득세법 92에 따른 이율과세 대상이라고 한다면 망자가 취득한 때 또는 증여자가 취득한 때를 가지고 사업인정 고시전 2년 이전 여부를 판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을 보상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만나는 게 일반적인 지자체 LH공사를 많이 만나요. 근데 간혹 현대건설을 만날 경우도 있어요. 그죠? 현대건설이라고 해서 제 갑돌이 혼자서 수용권 발동 못 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사업 시행자로 지정만 되면 수용권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인정 고시일이 대표적인 게 도시개발법이라고 한다면 언제가 사업인정 고시일 의제되는 날이에요? 수용협의매수 대상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날입니다. 세목은 세세한, 자세한 명세를 말합니다. 세금 세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각 법률마다 요것은 이런 날을 사업인정 고시일 본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걸 찾는 방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또는 수용 협의매수 방법에 가서 보면 있습니다. CC계획 승인일이 도시개발 예정지구 지정 고시일이 사업인정 고시일로 본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각종 물론 책에도 있어요. 비상토지관 여기도 보면 공익사업에 관련된 사업인정 고시 의제되는 날은 모든 법마다 다 다릅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재무관은 사업시행 인가일이 사업인정 고시일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조심히 보시면 수용 확인을 보실 때 그냥 보시면 안 돼요. 그 간혹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바꾼 사람이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뭐가 제일 문제냐면요. 사업인정 고시를 바꿔오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 시간 끝나는데 질문하는 사람은 또 역적이에요. 학교 갈 때 꼭 그러잖아요. 총 땡 치는데 질문 있으면 해라. 그러면 그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밥 먹으러 빨리 가야 되는데. 막 나오려고 미치겠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앞으로 이러시다가 힘드신 일이 있으면 자 지금 끄는 거죠? 예, 네, 그렇죠?